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8일 만이었는데요.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장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현장을 이것저것 연결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취재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어제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의 이제 소환 조사 이후에 곧바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건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1차와 2차 소환 조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받을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에 3차 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영장에 제시된 일부 혐의들에 대한 소명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읽힙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의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범죄들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적시된 사안만으로도 외환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식으로 일단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에는 어떤 혐의들이 적시됐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우선 1차적으로 적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 권리행사 방해,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찬성할지 반대할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죠. 그것은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방해한 것이다. 제한적으로 임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지금 특검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엄 해제 후에 이제 선포문을 작성했다. 그것은 사실 선포문이라는 것은 계엄 해제 후가 아니라 그 사전에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후적으로 마치 과거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혐의도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외환죄는 제외가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외환죄가 일단 혐의가 제외가 됐는데 아직 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고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밝히기로도 외환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진척 속도가 아직은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수사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들, 이 중대한 범죄들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좋습니다. 그럴수록 발부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 이 외환죄를 제외했다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영장에 넣었다가 소명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다. 지금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1차 영장 청구 기각당했고 2차도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은 소환에 응하고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의 일부 있었던 그 신경
신경전, 계속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태도로 미루어 봐서는 관계 당사자와 충분히 접촉을 해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권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영장에도 총 66쪽 분량 중에 16쪽 분량에 할애를 해서 이렇게 구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 부분은 유죄가 만약에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금 보았을 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수사를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 적시된 내용들을 이제 어쨌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그 구속영장을 보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또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도 빨리 조치하라라고 다그쳤다고 하는데 결국에 어쨌든 이 같은 진술들이 앞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던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동안 좀 이야기했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저희가 파악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셨지만 아마도 김성훈 차장 내지는 관련된 경호처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로부터 이러한 이제 증언들이 나왔을 텐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은 짚어주신 것처럼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총은 경찰보다 경호관이 더 잘 쏘기 때문에 총을 보여준 상태로 총기 휴대 순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지는 공수처 인력과 경호 인력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평화롭게 풀기보다는 오히려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비화폰 관련된 부분은 당시에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이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개진이 되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받는 사람에 대해서 비화폰에 대해서 빨리 삭제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비화폰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화폰이라는 것이 그만큼 기밀을 다루는 내용들이 오가는 전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라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직권 남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예. 강 전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사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했을 때와 그리고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의미는 즉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마치 방어권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입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답변의 방향을 유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입회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다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단 같이 해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싫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치 감시받는 상황에서 진술을 이어가게 되는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특검은 포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방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임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선별적으로 누군 들어오고 누군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 나 혼자 하겠다 아니면 다른 변호사와 입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취소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청구임을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도 이미 구속 취소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재구속 판단 기준이 더 까다롭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이것은 범죄 혐의가 과거에 청구됐던 그러니까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한 차례 구속 취소로 지금 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발부됐던 영장과 지금 새롭게 청구된 영장 사이의 혐의들이 얼마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맞물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죄의 행위를 크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의 하나의 줄기라든지 결국에는 그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형사법 체계상 같은 사실관계, 같은 행동을 놓고 그 같은 범죄 혐의로는 영장 발부라든지 영장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란죄로 영장이 발부됐던 것이고 지금 이번에 청구된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그것과 별개의 행위다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을 꼼꼼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든지 국무위원들의 일부 그 행위를 제한했다라는 직권남용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란 행위,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는 다 별개다라는 것을 특검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까다롭게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다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위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 차례 이 영장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혐의를 들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구속 취소할 때 이미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내가 막아서고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가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마 맞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 진행이 될 것이고 뭐 만약에 뭐 발부가 된다면 수사는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이 된다면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 수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관측들도 나오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외환죄를 조금 더 빨리 수사를 개진을 해서 이 부분까지 혐의를 적시를 해서 다시 청구를 해보는 것을 아마 고려를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외환죄 관련해서 증거 수집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게 통모했다라는 것의 입증도 소명 단계에 이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관련 당사자가 쉽게 입을 열 것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영장 발부에 실패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고 여러 차례 줄다리기를 하면서 날짜라든지 시간을 조율하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구속이 되었을 때에도 나는 여기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출석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한 것이지만 이번 특검 입장에서도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 인치를 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막아서게 된다면 이것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적절하게 소환에 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수사 탄력으로 이용을 해서 그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금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이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또 삼부토건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적시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이 범죄 혐의 사실이 이제 중대하다라고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아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내용과 이 지금 삼부토건이라든지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삼부토건 의혹이 훨씬 중대하다. 그리고 훨씬 더 수사를 개진해야 될 이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역시도 일단은 시세 조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만큼 개입이 되어 있느냐, 실질적으로 계좌를 제공을 하고 이득액을 본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가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부분도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기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삼부토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첫 강제 수사를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득액이라든지 공소시효가 관건입니다. 이득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일가라든지 관련 당사자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는지 이것이 중요하고요. 공소시효는 이 사건이 2010년도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 임박했거나 아니면 경과했다라고 볼 행위들이 있거든요. 예. 다만 수익 실현 시점이 최근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는데 글쎄요, 이게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곧 소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소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로 나가버려서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김성교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일가 일부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졌는데 결국에는 소환이 될 것으로 일단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출국 금지가 내려진 그 당사자가 결국에는 양평 고속도로의 그 노선이 바뀌면서 이득을 볼 것으로 보였던 그 당사자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위반했던 관련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련 당사자로서 핵심 인물들만 골라서 사실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계환 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한 행위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라는 행위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사방해라든지 은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첩에 관여를 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실과 어떠한 소통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VIP 경로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관련해서 경위라든지 지시가 있었다라면 지시 라인, 체계가 있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당사자는 또 누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첩이 실제로 중단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